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앤 이슈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3대 개혁과 저출산 문제 등 내년도 정책 방향을 직접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 상황을 더 엄중하게 인식하고 원인과 대책에 대해 과거와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희경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저출산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고 내년 정책 방향을 직접 설명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그동안과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좋은 정책을 다 모은다고 해서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만큼 직접적인 원인을 찾아 고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많은 전문가가 지적하는 것처럼 교육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과도한 경쟁 시스템이 저출산의 직접적 원인이라면 이를 고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또 출산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 되도록 꼭 필요한 것을 찾아내 확실하게 지원해야 한다며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모든 부처가 비상한 각오로 저출산 문제에 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교육과 노동, 연금 등 3대 개혁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끝까지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난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이어진 대통령실과 부처의 현장 방문이 2,000건을 넘었다고 소개했는데요.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빠르게 정책에 반영하고 국민이 호소하는 불합리한 제도는 무조건 즉시 바꾸라고 지시했습니다. 네, 올해 주요 성과로는 어떤 것들을 꼽았습니까? 윤 대통령은 전례 없는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 많은 국민과 민관이 함께 노력해 돌파구를 찾아왔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정부와 달리 시장경제 원칙과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해 높은 고용률과 낮은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내년에는 수출 개선으로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며 내수 회복으로까지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정부는 수출 중심의 회복세가 민생과 직결되는 내수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 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경제 대외 의존도가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는 국민의 경제적 자유를 확대하기 위해 외교에 매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쉴 새 없이 해외 시장을 누비는 건 순방이 곧 일자리 창출이자 민생이라는 신념 때문이라며 세계 시장 개척을 위해 뛰어준 기업인들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또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에서 정부 건전재정 기조의 큰 틀을 지켜냈다며 각 부처가 민생 안정을 위해 치밀하게 준비해 신속하게 예산을 집행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강희경입니다. 국민의힘이 당원 대표자 회의인 전국위원회를 소집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비상대책위원장 임명안 표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당 창당을 시사하며 이번 주까지 민주당의 쇄신을 요구한 이낙연 전 대표는 오늘 아침 정세균 전 국무총리를 만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한동훈 전 장관 오늘부터 집권 여당의 사령탑이 되는 거죠? 네, 오전에 국민의힘 주요 당무를 심의 의결하는 당 전국위원회 회의가 온라인으로 소집됐습니다. 현재 전국의 당원 대표자들이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안건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임명안을 두고 ARS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명안이 의결되면 한동훈 전 장관은 비대위원장으로서 공식적으로 집권여당 사령탑에 오릅니다. 결과는 낮 1시에 발표됩니다. 비대위원 인선이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한 전 장관은 일단 오후 3시쯤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취임 일성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국민의힘 입당 절차는 마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장 내일로 예고된 이준석 전 대표의 탈당과 모레 야당이 국회 본회의 표결을 추진하는 이른바 쌍특검 법안에 관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 관심입니다. 여야 지도부는 각각 아침 회의를 통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두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대통령실과 한 목소리로 수용 불가 방침을 밝힌 여당은 총선용 악법이라고 야당을 거듭 비판했고, 민주당은 특검법을 대하는 한 전 장관의 태도가 국민의힘 비대위의 운명을 좌우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50억 클럽 특검법은 한마디로 당 대표의 각종 혐의를 덮으려는 사법방해이자 도이치모터스 특검법도 윤석열 대통령 내외를 모욕하고 이를 득표에 활용하겠다는 목적이 명확합니다. 분명한 것은 한동훈 위원장의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입장이 국민의힘 비대위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거부권은 국민에 대한 거부이자 공정과 상식에 대한 거부입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정세균 전 총리를 만났다고요? 네, 오늘 서울 모처에서 두 사람이 아침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두 사람은 국가와 민주당 안팎의 문제에 관해 솔직한 의견을 교환했고 또 우려를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적절한 상황이 조성된다면 김부겸 전 총리를 포함한 문재인 정부 총리 3인방의 회동을 추진할 수 있다는 뜻을 모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는 모레 이재명 대표를 만나는 일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앞서 연말까지 당의 변화를 요구한 이낙연 전 대표부터 만났습니다. 성탄절 전날인 그제 아침엔 김부겸 전 총리를 비공개로 만나서 최근 공천 적격성 평가 과정에서 불거진 내홍 등 당내 상황을 우려하는 인식을 공유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터진 이낙연 신당 변수에 당의 통합이 중요하다는 뜻을 강조하고는 있지만 전직 총리들의 잇따른 회동이 이재명 대표 체제에는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일단 본인의 사퇴를 전제로 한 쇄신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박주민 원내수석 부대표는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비대위 구성은 당이 엄청난 내홍을 겪고 또 현 지도부가 제대로 역할을 못할 때 논의하는 거라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보좌했던 동교동계 원로들의 성탄절 송년 모임에서도 현재 민주당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오간 것으로 전해지는 등 하여름은 줄어들지 않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허위 보도가 이루어졌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 대표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오늘 오전부터 뉴스버스 이진동 대표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재작년 10월 뉴스버스는 대장동 대출 브로커인 조우영 씨의 경찰 진술 기록 등을 근거로 윤 대통령이 주임 검사였던 대검 중수부가 조 씨와 주변에 대한 계좌 추적을 벌이고도 피의자로 입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보도했습니다. 앞서 뉴스버스는 첫 압수수색 당시 윤석열 정권의 비판적인 언론을 탄압하는 거라며 특정 후보를 겨냥한 여론조작 보도가 아닌 대선 후보 검증 보도라고 반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에 연루된 송영길 전 대표가 구속 이후 처음으로 검찰 조사를 받습니다. 송 전 대표는 변호인을 통해 오늘 오후 검찰에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진술은 법정에서만 할 거라며 첫 소환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진술을 거부하고 앞으로 재판에 넘겨질 때까지 더는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송 전 대표는 지금까지 건강상 이유와 변호인 접견 등을 이유로 줄곧 조사에 불응해 지난 18일 구속된 이후 열흘 가까이 한 차례도 검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성탄절 새벽 서울 방학동 아파트에서 불이 나 2명이 숨지고 30명이 다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요. 정확한 화재 원인을 찾기 위한 합동 감식이 시작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윤홍성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합동 감식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오전 11시부터 경찰과 소방, 전기안전공사 등 21명이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벌이고 있습니다. 화재 원인과 발화 지점을 명확히 밝히기까지는 시간이 꽤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찰 관계자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감정물을 분석하는 데 또 일정한 몇 주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여기서 오늘 저희들이 합동 감식이 맞춰진다고 해서 그게 최종적인 감식이라고 볼 수도 아직 예단할 수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2차, 3차 감식이 또 진행될 수도 있기 때문에. 불은 어제 새벽 5시쯤 아파트 3층 가정집에서 시작됐습니다. 불이 난 집에 사는 70대 노부부는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목숨을 건졌습니다. 하지만 불길과 연기가 위로 치솟으면서 피해는 아파트 전체로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30대 남성 2명이 숨졌고 주민 30명도 크고 작은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불은 비교적 낮은 층에서 발생했지만 아파트 계단이 굴뚝 역할을 하면서 연기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특히 아파트가 지어질 2001년 당시 설치 의무 규정이 없어 방화문이나 스프링클러가 있지 않아 피해를 키운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화재 여파로 8세대 23명의 주민들은 아직 임시 숙소에 머물고 있습니다. 네, 숨진 이들 모두 가족을 구하려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죠. 네, 화재가 시작된 3층 바로 윗집에 살던 30대 남성 박모 씨는 불길을 피하기 위해 먼저 2살 아이를 재활용 종이 포대 위에 던졌습니다. 그러고는 7개월 된 둘째를 이불에 감싼 다음 안고 뛰어내렸지만 머리를 크게 다쳐 끝내 숨졌습니다. 아이 둘과 홀로 뛰어내렸던 박 씨의 아내는 무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0층에 살던 또 다른 남성 30대 남성 임모 씨는 불이 나자 소방에 처음으로 신고했습니다. 이후 잠들어 있던 70대 부모와 동생을 깨워 먼저 대피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임 씨 본인도 옥상으로 탈출하려고 했지만 11층 계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연기를 많이 흡입해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두 남성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입욕객 3명이 숨진 세종 목욕탕 감전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한 2차 합동감식이 진행됐습니다. 세종 북부경찰서는 오늘 오전 10시 반쯤부터 관련 기관과 함께 조치원읍에 있는 목욕탕에 대한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합동감식에는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감식인원 2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지난 9월 YTN은 인천 검단 아파트에서 외벽 철근이 빠진 채 시공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 보도 뒤에 LH는 공사를 즉시 중단했고 국토부도 LH가 시공 중인 모든 공사 현장에 설계 오류가 없는지 점검하라고 지시했는데 석 달이 지난 지금 현장 모습 어떤지 취재진이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현장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정현 기자. 네,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 건설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곳 현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건설 공사는 현재 벌써 3달째 멈춘 상태입니다. 지난 9월 25일 YTN은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에서 외벽 철근이 대량으로 누락된 채 시공됐다는 사실 보도드렸습니다. 당시 LH가 뒤늦게 문제를 인지한 뒤에도 이를 입주자에게 알리지 않는 등 문제를 은폐하려는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는데요. 보도 이후 LH는 공사를 멈추고 입주자들과 대책 논의를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수차례 회의 끝에도 LH와 입주자들 사이 의견 차이는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LH는 애초 이미 세운 뒤 등에 모자란 철근을 덧대 보강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입주자들은 전면 재시공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LH가 현장 정밀 안전진단을 진행한 뒤 보강공사든 부분 재시공이든 이후 처리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지만 입주자들은 전면 재시공을 약속하지 않는 이상 안전진단에 동의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미 신뢰를 잃은 만큼 LH가 안전진단 과정이나 이후 어떻게 말을 바꿀지 믿기 어렵다는 게 입주자들 입장입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신뢰를 완전히 바닥을 쳐놓고 자기들이 뭐 신뢰할 수 있게 해주겠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미 신뢰를 다 잃었는데. 만약에 4개 동만 재시공할 시에 옆에 동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서 가장 안전하게 저희 가족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13개 동 전면 재시공하는 방법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당시 부실 시공에 철근 누락까지 발견되면서 강한 질타가 이어졌는데 현장 긴급 점검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당시 국토부는 LH가 시공 중인 모든 아파트 건설 현장에 대해 설계 오류가 없는지 긴급히 점검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지난 20일 결과가 나왔는데 LH는 골조공사 완료 전인 85개 지구에서 구조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 개 지구에서 시공 전 지하층 벽체에 설계 오류가 확인됐지만 즉시 설계를 수정 보완해 공사를 진행했고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LH는 부실 시공 논란이 커지자 최근 정관 카르텔을 해소하겠다며 민간 경쟁 체제를 도입하고 설계, 시공, 감리 업체 선정 권한을 전문기관으로 옮기는 등 새 신안을 발표했습니다. 연이은 부실 시공 논란으로 LH에 대한 신뢰가 크게 떨어진 상황인 만큼 이미 철근 누락이 벌어진 아파트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지금까지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YTN 박정현입니다. 한파가 물러나자 어김없이 미세먼지가 다시 기승입니다. 중국발 스모그가 가장 큰 원인인데 중국의 공기질이 10년 만에 다시 나빠졌다는 조사 결과가 있어서 더 걱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미세먼지 현황과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네, 김민경입니다. 네,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진 곳이 있다는데 어느 지역입니까? 네, 현재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충북, 대구 지역은 공기가 답답합니다. 인천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41 마이크로그램, 충북과 세종 39 마이크로그램, 서울 38 마이크로그램, 대구 37 마이크로그램 등 공기가 좋은 날보다 약 2배가량 짙습니다. 오늘 중서부 지역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종일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 미세먼지도 오후 한때 짙어질 걸로 보입니다. 대기가 정체하며 오염물질이 축적해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내일은 여기에 중국발 스모그가 가세하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 모두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특히 경기 남부와 충남에는 오전 한때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세먼지의 공습은 이번 주말까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서풍이 불면서 중국 내부의 오염물질이 서해를 건너 계속 유입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국의 공기질 지표가 10년 만에 다시 나빠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그 직격탄을 맞게 된 셈입니다. 호흡기 질환자와 노약자들은 외출 시에 KF80 이상 복연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귀가하면 손발을 깨끗이 씻는 등 개인 위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문화생활과학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네, 오늘의 정치권 이슈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앞서 영상 보신 것처럼 한동훈 전 장관 오후 1시면은 전국의 의결 내용 나올 테고 3시면 수락연설을 한다라고 지금 여의도에서 알려지고 있는데 처음에 모든 길은 길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한동훈 전 장관 이제 비대위원장 공식 등판하고 난다면 그 길은 어떤 길이 될까요? 아무래도 정치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잖아요. 기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국민께 드리는 여러 가지 희망의 메시지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앞으로 젊은 세대들 50대 기수기 때문에 50대, 40대, 30대하고 함께 엮어서 더 역동적으로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을 아마 대표께서 비대위원장께서 국민들한테 제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뭔가 좀 젊은 메시지가 나올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김성환 의원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문재인 정부 때 만약에 조국 법무부 장관이 당시 여당의 민주당의 대표로 왔으면 아마 보수 언론이 굉장히 심하게 공격을 했을 겁니다. 그 법무부 장관이 법을 공정하게 집행해야 되는 자리에 있는데 갑자기 특정 당의 대표로 온다는 것 그 자체에 대해서 조금 국민들한테 좀 사과하고 와야 되는 건 아닌가 싶은데요. 뭐 그 문제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당장 이제 코앞에 있는 게 28일 날 특검에 대한 입장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특검은 악법이다라고 하고 또 명품백에 대해서는 몰카 공작이다라고 하는 걸 보면서 정말로 민심을 이 용산 청와대에 대통령실에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비대위원장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려가 좀 있는 게 사실인데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민주당하고는 좀 틀린 이야기지요. 민주당은요, 추미애 장관이나 박범계 장관은 민주당의 국회의원이 들어가서 법무부 장관을 했어요. 법무부 자체가 이미 민주당에 장악되어 있던 것이지요. 지금 한동훈 장관이 저희 장관직을 내려놓고 저희 당에 들어와서 이제 정치를 하겠다는 거 하고 민주당의 국회의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법무부를 장악을 해가지고 윤석열 당시 총장을 찍어내기를 하는데 두 분이 다 앞장서지 않았습니까? 직무정지 시키지 않았습니까? 이 내용하고 또 틀린 얘기지요. 여기 혹시 또 덧붙일 이야기 있으십니까? 과거에 그 보수정당에서는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 가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판적이었습니다.
그것도 적절치 않다. 법무부가 갖고 있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하여튼 국회에 와서더라도 좀 공정하게 해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는데 일단은 이번 주 금요일 정도면은 공식적으로는 비대위원들의 인선도 마무리가 될 것이다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대위원 구성은 좀 어떻게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비대위원들이 좀 신선감이 있고요. 삶의 스토리가 있는 분들이었으면 좀 좋겠어요. 원외, 원내 이런 뭐 원내든 상관이 없는데 예. 비교적 그래도 비대위원이라고 하는 것은 당의 중심을 잡는 기구란 말이 최고위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삶을 살아오면서 스토리가 있거나 또 많은 이 개혁적 마인드를 갖고 있는 분들이 좀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한동훈 장관이 워낙 지금 정치권에서 이렇게 누구랑 친하느냐, 누구를 알고 있느냐 이런 거에 너무 안개 속에 있다 보니까 원내에선 누가 들어갈지도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일단 당연직 빼고는 원내에서는 어떤 인물이 좀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한 장관께서는 비교적 당하고는 많은 소통이 있었던 분이 아니에요. 정치하고는 그렇게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질 않았었거든요. 예. 또 제가 정책의장 할 때 당정 같은 경우 할 때도 봐보면 굉장히 조심스러운 스타일이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하고 그렇게 밀접한 관련은 없는데 마인드는 굉장히 아주 치밀하시고 또 추진력도 있고 아주 개혁적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사를 발탁할 것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 저희 당내에서 제가 뭐 개인적으로 좀 거론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김미애 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개혁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삶의 스토리도 있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러한 분 정도라고 한다면 국민들께서도 굉장히 박수를 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로 여성 의원들 많이 거론이 되고 있긴 합니다만 지금 민주당에서는 젊다고 다가 아니지 않느냐, 찐핵관 검사들 들어오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우려를 좀 표하는 것 같습니다. 뭐 인유한 이제 혁신위도 있었습니다만 지나놓고 보면 사실상 그 혁신위원회 구성도 뭐 나름은 이런저런 분들을 구성하셨는데 사실상 제 역할을 못하고 해체하지 않았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 아무래도 비대위원장의 역할일 텐데 비대위원장이 가장 중요하게는 지금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을 전면적으로 쇄신해라. 제발 국민의 목소리를 좀 듣고 민생과 경제를 실질적으로 챙기고 외교노선도 바꿔라. 이런 요구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역할을 제대로 전달해 주는 게 결국 이제 여당이 정부를 상대로 해야 될 역할이거든요. 이제 그 역할을 얼마나 잘할 수 있겠냐가 걱정인데 지금 이미 이제 특검에 대한 여러 가지 태도를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의 일종의 복심, 아바타,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이 당까지 장악하는 그 일종의 대리자, 하수인 역할 이상을 할 수 있겠냐. 그것을 만약에 못한다면 비대위원회 구성을 아무리 멋진 포장지로 해본들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하고 저희 당하고 이렇게 대비를 많이가 되는데요. 사실 민주당보단 저희 당이 훨씬 더 역동성이 있고 변화에 대해서 추동력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고 한다면 옛날 저희 당은 이준석 대표의 30대를 당대표로 세웠었고요. 또 보수 괴멸의 선봉에 섰었던 윤석열 총장도 대권 후보로 모셔오는 그런 과감성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가 정말 당의 여러 가지 그 흐름에서 봤었을 때 발탁을 해서 이제 오게 되고 이러니까 우리 의장님 두려우신 거죠, 당에서. 그러니까 저희 당이 하는 거 전부 다 이제 뭐 그냥 끌어내리고 그러는데 사실 이뇨한 위원장도요, 굉장히 발탁 인사입니다. 그리고 오셔서 이 혁신위원장을 했지만 이뇨한 위원장이 깔아놨던 기반대로 그냥 간 거예요. 장제원 의원이라든지 김기현 대표의 헌신 같은 경우도 이렇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보면 그 저희 역동성에 대해서 그리고 새로운 길에 대한 대한민국 정치에 바꾸려고 하는 이 몸부림에 대해서 민주당이 좀 두렵기 때문에 많이 좀 비판하신다고 봅니다. 그 공관위원장의 이뇨한 전 혁신위원장이 오는 것에 대해서 하태경 의원이 강력 추천한다 이런 이야기하고 있는데 공관위원장 자리는 누가 와야 된다고 보십니까? 공관위원장은 비대위원장하고 또 공관위원장은 좀 틀리잖아요. 그쵸? 공관위원장은 이게 정리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을 우선적으로 잘 알아야 돼요. 정치를 좀 잘 알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 기능을 잘 적절한 분이 오셔야 이 공천을 못 받는 분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사후 문제라든가 또
진화 문제 여러 가지 것들을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공관위원장은 당을 좀 잘 알고 또 정치의 기능도 잘 아는 분, 그리고 과감한 개혁적 성격을 갖고 있는 분이 저는 오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내에서는 이제 법조인이 와야 되는 것이냐, 비법조인이 와야 되는 것이냐 이런 부분을 두고 좀 의견이 나뉘는 것 같은데, 그럼 성일종 의원께서는 정치를 조금 알고 있는 비법조인이 와야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뭐 또 법조인 오면은 민주당이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검찰 독재 정권 뭐 이러면서 또 할 텐데, 예. 어느 누가 오든 검찰 출신이 오든 뭐 판사 출신이 오든 기본적으로 정치를 알고 당을 좀 아는 사람이면 그 어떤 뭐 이렇게 벽을 두는 건 좀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특검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오늘 이제 공식 등판을 하게 된다면 가장 큰 시험대, 아까 김성환 의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28일 예정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일 텐데, 민주당 오늘 정의당 만나서 쌍특검 관련해서 좀 협의에 나선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 논의하는 겁니까? 이제 뭐 자세한 내용을 알지는 못합니다만 지금 일부 보수 언론에서 총선 뒤로 미뤄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마저도 이제 영산에서는 뭐 수용하기 어렵다, 조건부 수용 없다, 불쾌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던데, 오히려 이제 지난 4월달에 이제 특검법을 발의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더 큰 이제 의혹들이 등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수위 때부터 사실상 이 양평 고속도로를 이 노선을 변경하는 의혹이 이제 그때부터 시작된 게 있고, 또 최근에는 디올 명품백을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그걸 받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이런 이제 추가적인 의혹을 이번 특검의 내용으로 담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정의당하고 상의해서 그 특검법의 내용들을 좀 더 충실하게 해서 국민들이 의혹으로 느끼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를 보다 충실하게 하기 위한 그런 만남 아닌가 싶습니다. 예, 뭐 하나 들으셨는데 어떻게 또 덧붙일 이야기 있으시죠? 네, 이 특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특검법을 발의한 게 3월 달이거든요. 3월 24일에 했는데, 이때 민주당이 두 가지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2월 27일 날 이재명 대표가 국회에서 그렇게 체포 동의안이 부결이 됐거든요. 또 3월 9일 날 이재명 대표의 비서실장이 세상을 뜹니다. 5명이 총 떴는데요. 또 3월 22일 날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에 기소가 되잖아요. 4월 12일 날 송영길 대표 돈봉투 사건이 나옵니다. 정말 이게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이라고 하는 걸 들고 나오는데, 이 부분은 문재인 정부에서 2년 동안 조사해도 이게 아무것도 안 나온 거예요. 이건 뭐 국민들께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지금 현재 정치적인 위기를 모면하려고 한 거고, 두 번째 초점은 뭐가 있냐면, 이게 정확하게 계산된, 기획된 특검입니다. 4월 27일 날 신속 처리 패스트 트랙으로 올리는데, 이걸 180일 지나면은 본회의에 이제 올라가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총선에 딱 맞춘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아니, 본질은 말이죠. 이게 뭐냐면, 정말로 주가 조작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부분만 밝혀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검찰 수사를 해서 정말 아무도 기소를 못했습니다. 한 사람 구자 빌렸다라고 하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 하는 이외에는 모든 게 다 무혐의가 처리가 됐고요. 다 문제가 없던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 결혼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오죽 털 게 없었으면 윤석열 대통령 총장으로서 찍어내기 위해서 이걸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야말로 민주당의 정치적인 위기를 모면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총선 기획을 위해서 이게 짜놓은 거기 때문에 저희 당에서는 이걸 받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건 아마 민주당이 너무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드릴 말씀이 많은데, 일단 국민들의 법 감정이요. 야당도 위법한 사실이 있으면 당연히 수사를 받아야겠죠. 그런데 이 대한민국의 성역이 존재한다. 특히 이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와 관련해서는 특권이 있는 것 같다. 헌법 11조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헌법 11조 2항에 사회적 특수 계급은 만들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회적 특수 계급인지 특권층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의혹이 현실화됨에도 불구하고
조사조차 받지 않는다. 특히 김건희 여사와 같은 경우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그 대표 권오수 씨와 그 일당들은 다 소위 이제 조사받고 또 감옥에도 가고 그랬고, 또 감옥에 가서 이 재판받는 과정에서 검찰의 진술이나 녹취록에서 소위 김건희 여사와 그 이제 어머니 장모의 이 이제 통장이 쓰였고 여러 가지 통정 매매가 된 내용이 녹취록에도 여러 차례 등장을 했으면 당연히 수사하고 그것에 대해서 조사하고 죄가 있으면 죄를 물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여러 차례 수사를 할 것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진행이 안 됐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불가피하게 지난 4월 달에 특검을 요청을 한 건데, 그때라도 만약에 그런 게 문제가 됐으면 검찰이 수사를 했으면 특검으로 갈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저희가 무슨 총선을 앞두고 의도했던 게 아니라 정말로 총선용 악법이라고 했으면 그때 진작에 특검을 받거나 혹은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해서 공명정대하게 의혹을 밝혔으면 여기까지 안 왔겠죠. 이제 와서 총선용 뭐 악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정말로 언어 도단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당시에도 그 총선용이고 기획 특검이라고 하는 건 얘기를 다 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요 국민들을 좀 속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면에서 그러냐? 대장동 수사든 백현동 수사든 송영길 돈봉투 사건이든 윤석열 정부에서 제기한 게 아닙니다. 민주당 자체적으로 문제 고발한 거고 튀어나온 거예요. 그 사건들을 문재인 정부에서 그 사건들 수사를 하다가 다 덮으려고 했던 걸 진행됐던 거 종결이 안 된 건데 윤석열 정부에서 이걸 한 것이지요. 이게 왜 야당 탄압이고 검찰 독자라고 공격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민주당이 어려워지니까 이 김건희 여사 갖고 나온 거는 국민들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자, 이번 주에 어쨌든 간에 28일 본회의는 있을 것이고 당연히 거부권 수순까지는 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고 있는데요. 그 외에도 이번 주에 굉장히 슈퍼위크라고 할 만큼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준석 전 대표 탈당을 시사한 날이 D-Day가 내일인데 오늘 한동훈 전 장관 공식적으로 비대위원장 되고 나면 과연 이준석 전 대표와의 관계 설정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도 한동훈 장관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과제 중에 하나거든요. 어떻게 할 거라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땐 이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목이라고 하기보다는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합니다. 예.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가셨어도 너무 멀리 갔어요. 예. 그래서 모든 스케줄을 이미 다 발표를 해놨잖아요. 예. 그리고 그 스케줄에 이 남아있는 시간이 너무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절충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데 예. 저희 당에서도 이준석 대표한테 여러 가지 진로 부분에 대해서 당에 남아달라고 이야기는 꾸준하게 해왔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이게 그렇다고 이준석 대표하고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만나가지고 그게 뭐 하루 이틀 만에 해결되고 이런 문제는 또 아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시간 테이블로 보면 남아있는 시간 타임 스케줄로 봤었을 때는 굉장히 이야기할 시간적인 여유가 좀 많이 없지 않나 생각을 해요. 예, 지금 한동훈 비대위 출범을 하면서 또 이준석 전 대표의 측근이죠. 천하용인 중에 또 김용태 최고위원도 당 잔류를 선언하다 보니까 이거 신당 창당 행보에 조금 발음이 빠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물론 뭐 타당 이야기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문제를 논의하기 전에 우선 좀 털 건 털고 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예. 이준석 전 대표가 더 젊은 시절에 소위 이제 성상납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공소시효가 지났다 하더라도 그것과 관련된 명예훼손과 무고권이 작년 10월 달에 일종의 중앙지검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게 있거든요. 내용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가타부타 하지 않고 딱 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적어도 검찰과 관련돼서는 직접적으로 공격하거나 한동훈 장관 지금 이제 비대위원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잘 공격을 못하는 게 결국 그게 꼬리표가 붙어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검찰이 죄가 있으면 묻고 없으면 털고 이렇게 좀 털 건 털고 그 다음에 더 진전할 부분이 있으면 진전을 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준석 대표는 제가 보기에 뭐 창당을 하든 하지 않든 결국 다시 국민의힘으로 돌아갈 사람이기 때문에 그 내에서
뭐 소화해야 될 문제긴 하겠습니다만 적어도 이렇게 캐비닛 속에 뭘 쥐고 칼을 빼낼 듯 빼내지 않을 듯 이렇게 하는 행태는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예. 판단합니다. 여론조사를 하는 걸 한 건 결과를 봐보니까 또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발탁이 되고 또 저희 당의 키를 쥐면서부터 여성이나 청년들에 대한 지지도가 많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의 신당 창당에 대한 동력도 상당 부분 이게 좀 많이 좀 다운됐다 이렇게 보여지고 예. 실질적으로 신당을 창당해서 성공한다는 게 어렵습니다. 대권 주자가 확실한 대권 주자가 있어서 힘이 있어가지고 이 흡입력이 있거나 아니면 지역적 기반을 확실하게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좀 약하기 때문에 신당에 대한 것은 깃발을 꽂더라도 그 동력이 얼마가 갈까 하는 것은 의문으로 남습니다. 예, 그 민주당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민주당도 이번 주는 상당히 바쁘게 돌아갈 것 같긴 한데 오늘 아침에 이낙연 전 대표랑 정세균 전 총리를 만났습니다. 과연 이렇게 정세균 총리의 요즘 최근을 본다면은 이낙연 전 대표도 한번 만나고 또 이제 28일 날 이재명 대표 만난다는 거 아닙니까? 어떤 연결고리를 통해서 좀 연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정세균 대표가 우리 당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일종의 온화한 카리스마가 있는 총리님이시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28일 날 이재명 대표를 만나기 이전에 이낙연 대표님 뜻이 전 대표의 뜻이 어떤 건지 등을 확인하고 당에 좀 더 종합적인 의견을 전달하기 위한 일종의 사전 의견 수렴 절차 아닌가 싶습니다. 크게 보면 김부겸 전 총리와 나눴던 대화 이제 플러스 알파가 될 텐데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정세균 이제 김부겸 전 총리를 만나고 이낙연 대표에게도 이제 계속 만날 수 있는 공간을 좀 열어보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예. 세 분 총리가 갖고 있는 우리 민주당 내의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우리 당이 더 단합하고 혁신하는 계기가 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 크리스마스 연휴에 정세균 전 총리와 김부겸 전 총리가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 자리에서 보면 이제 공천 잡음과 관련해서도 좀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아무래도 좀 갈등을 좀 봉합하는 어떻게 보면은 키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왜 민주당이 저 정치에서 일선에서 은퇴하신 저 총리들께서 나서셨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재명 대표의 있을 수 없는 사법 리스크가 많은 거예요. 예. 우리 헌정사에서 이러한 당대표를 본 적이 없고 이러한 대권 주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민주당의 정통성이 흔들리기 때문에 이분들이 나서시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입니다. 지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이재명 대표의 핵심이 아니면 공천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가 보니 이 민주당의 전통이 있는 민주당에 대한 위기의식 때문에 지금 김부겸 총리나 또 정세균 총리가 나서신 거지요. 저는 야당도 잘 돼야 되는데 정말 지금 이 야당의 이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사당화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치의 굉장한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이 여야를 막론해서 지금 민주당이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 공격한다 그러는데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야당인데 야당은 훨씬 더 민주적이고 오히려 힘이 집권당보다는 좀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 민주적인 운영에 대해서 국민한테 소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민주당 자체가 민주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거에 대해서 지금 전직 총리들이 전 나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성일종 의원님은 우리 당을 자꾸 사당이라고 표현하시는데 당의 주인은 당원 아닙니까? 이 당원들의 77.7%가 동의를 해서 당대표로 선출된 당이 당대표 임기 중에 당의 중심이 돼서 당원들의 뜻을 반영해서 당을 운영하는 것을 사당이라고 표현하면 그러면 어떤 게 도대체 공당이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또 민주당을 굉장히 한편으로는 혁신하고 한편으로는 단합하려고 하는데 소위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이 대권의 경쟁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국정 운영의 파트너가 아니라 현재까지 실질적인 대화는 거의 없었고 1년 반이 넘도록 계속 수사만 수백 번의 압수수색을 해왔던 소위 야당 탄압을 계속하면서 그걸 사법 리스크의 프레임에 가두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용어로
상대당을 비판하는 것은 좀 적절치 그런데 않다. 28일 날 정세균 전 총리 만나고 이번 주 안에는 어쨌든 공관위원장 발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는 공관위원장을 원외 인사로 좀 데려와서 좀 변화의 새바람을 좀 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여기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공관위원장 자리를 두고는 이야기 나오는 게 없습니까? 이제 누가 될지는 뭐 저로서도 알 수는 없습니다만 공관위원장이 갖고 있는 역할이 매우 크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공천 심사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고 공관위원회 구성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이제 특정하게 친명, 비명 등이 이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저희 당은 특히 이해찬 대표 시절에 공관위원도 관여할 수 없을 정도로 일종의 시스템으로 이제 경선을 치를 수 있도록 제도화해 놨기 때문에 결국 당원들과 그 해당 지역의 주민들의 지지 여부에 따라서 후보가 정해질 예정이거든요. 그런 걸 감안해 보면 공정하게 관리하는 대목에서는 아마 저희가 국민의힘보다 훨씬 더 철저하게 공정하게 할 자신이 있습니다. 예, 타당 이야기지만 공관위원장 선임과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좀 전망하고 계십니까? 뭐 민주당 일인데 저희가 뭐 의견을 낸다 해서 받아줄 것도 만무하고요. 국민들께서 민주당에 대한 또 한 뭐 50%가 보수라고 하면 50%가 또 뭐 진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양날개가 잘 가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은 이재명 체제 하에선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말한 거에 대해서 과연 일치가 된 적이 있었는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민주당이 갖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를 윤석열 정부에서 프레임을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건들은요 다 민주당에 의해서 고발됐던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에 의해서 은폐 됐던 거고 그것들을 지금 와가지고 하는데 본인이 분신이라고 했었던 김용두 법정 구속으로 돼 있잖아요. 엄청나게 지금 많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런 당의 대표를 여러 의원들이 둘러싸가지고 공천을 받기 위해서 지금 결사옹위하고 있는 것은 이걸 사당화라고 아니면 뭘 하겠습니까? 오히려 저는 이 자체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퇴행을 시키고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도 정말 이러한 공천 시스템에 있어서는 그 사당화를 뛰어넘는 지금 이낙연 대표나 다른 총리들이 이야기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귀담아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짧게 마지막으로 이 부분 한번 여쭙겠습니다. 그 현역 의원 지역구에 비례대표 의원 출사표 던진 곳도 있고 또 지금 한참 이야기 나오는 게 친명 그 원내 의원 지역구에 비명 원내 지역구에 원외에 친명 인사들이 좀 이렇게 들어오는 공천을 하려고 하거나 정치권 움직임을 좀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이거 지금 공천 시스템 어떻게 좀 교통 정리가 될까요? 그러니까 현역 의원은 뭐 친명이든 비명이든 관계없이 도전자가 있으면 누구나 다 경선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 격차가 아주 현저하게 크지 않는 한 경선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경선 과정에서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의정 활동의 능력, 경험 이런 게 당원들이나 그 해당 지역의 주민들에게 평가를 받겠죠. 그리고 이제 경쟁하다 보면 이제 서로의 장점들을 알려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다소 이제 조금 예민한 표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들은 대체로 다 해당 지역 주민들이 다 가려서 들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무슨 인위적으로 무슨 위에서 그걸 교통정리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거든요. 결과적으로 해당 지역의 주민들과 당원들이 판단할 거다. 공정하게 다만 이제 관리해서 그 과정에 이제 불공정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일종의 당 지도부가 해야 될 역할이겠죠. 신경민 의원께서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그 얘기를 하시던데 형식적인 절차를 만들어 놓기 전에 그 이전에 다 내정돼 있었다. 그 전에도. 그건 신경민 의원의 주장이지. 이러한 측면, 민주당에 3선을 하신 분이거든요. 보통 분이 아니시란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지금 현재 그대로 짜져 있기 때문에 지금 사당화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고 그리고 또 여기에 이재명 대표한테 쓴소리하는 사람들한테만 다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
이거에 대해서 예. 과연 반명에 있는 의원들이 받아들일 수가 있겠는가. 신경민 그래서 의원님 경우에는 이해찬 당대표 시절에 경선을 치르셨거든요. 그러니까 해당 사항이 없는 네, 얘기죠. 어찌됐든 간에 이번 주에 또 공관위원장 임명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 인천 남동공단에 있는 공장에 큰 불이 났다가 2시간여 만에 불길이 잡혔습니다. 서울 관악구에선 중년 부부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김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치 큰 폭발이라도 일어난 듯 피어오르는 검은 연기가 하늘을 가득 메웠습니다. 인천 남촌동에 있는 금형제조 공장 2층에서 불이 시작된 건 오늘 새벽 0시 40분쯤입니다. 불이 난 인천 남동공단입니다. 큰 불꽃은 가라앉았지만 불이 근처 공장까지 번지면서 곳곳에서 연기가 나고 있습니다. 한때 담당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소방대응 1단계가 발령된 가운데 2시간여 만에 큰 불길은 잡혔습니다. 화염이 공장 위로 너무 많이 있고 인근 공장으로 연소 확대가 요구해서 대응 1단계를 발령했습니다. 다친 사람은 다행히 없었지만 불이 난 공장 등 2곳이 대부분 타버렸고 주변의 다른 공장 2곳도 벽일부가 탔습니다. 앞서 어제 오후 5시 10분쯤엔 충남 천안시 경부고속도로 목천요금소 근처를 지나던 소형버스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30여 분 만에 꺼졌고 다친 사람도 없었지만 일대 도로가 정체를 빚었습니다. 가정집 문 앞에 노란 경찰 통제선이 이리저리 붙어 있습니다. 어제 오후 관악구 신사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서 60대 남편과 50대 아내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집안에서 범죄가 의심되는 정황이나 유서는 현재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불에 탄 냄비가 발견된 점 등을 토대로 부부가 가스에 질식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청주휴게소 근처에서 버스 한 대와 차량 4대가 부딪혀 60대 여성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이 몰던 승용차가 차선을 옮기다가 뒤따르던 버스에 부딪힌 뒤 다른 차량과 연이어 충돌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1시간 전쯤엔 인천 도원동에서 도로 한복판을 걷던 70대 남성이 달려오던 승용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경찰은 승용차를 몰던 50대 남성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오늘 아침 7시쯤 서울 홍제동에 있는 산부인과 병원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20분 만에 꺼졌지만 산모와 신생아 등 45명이 긴급 대피해야 했습니다. 관할구청은 이들을 공공산후조리원으로 이송시켜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기 행각을 벌이고 도주한 전청조 씨의 부친 60살 전창수 씨가 전남 보성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 씨는 창업자금을 대출받아 공장을 신축하려던 피해자를 속여 16억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전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가 내일까지 경찰에 출석하라는 요청에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황의조 선수 측에서 구단 사정을 포함한 여러 이유로 어려움을 알려왔다며 다시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약 투약 의혹을 받는 배우 이성규 씨를 협박해 돈을 뜯은 혐의를 받는 여성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이성규 씨를 협박해 수천만 원가량 받아 챙긴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오늘 진행합니다. 가수 지드래곤 권지용 씨의 마약 혐의 수사가 무리했다는 비판에 윤익은 경찰청장이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윤익은 경찰청장은 오늘 기자간담회 서면 답변에서 불송치 종결이 됐다고 해서 무리한 수사라는 견해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구체적인 제보를 바탕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1일 강추위로 중단했던 경복궁 담장 낙서 제거 작업이 오늘 오전 재개됐습니다.
문화재청은 오는 29일까지 세척과 생맞춤 등 낙서 제거 후반 작업을 진행한 뒤 전문가 자문을 받고 새해인 1월 4일 오전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롯데 칠성음료가 소주 제품인 처음처럼과 세로의 출고 가격을 내일부터 인하합니다. 처음처럼 출고가는 현재보다 4.5% 낮아지며 세로는 2.7% 내려갑니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기준 판매 비율 도입에 따라 내년 1월 1일 출고분부터 과세 표준이 작아져 소주 세금이 10%가량 인하되는 데 따른 것입니다. 부당하게 가맹점주에 대한 계약을 해지하고 물품 공급을 중단한 치킨 가맹본부 BHC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BHC가 지난 2020년 10월 가맹계약 해지 사유가 없는 가맹점주에게 일방적으로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 공급을 중단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5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또 배달앱을 통해 판매하는 상품과 관련해선 2019년 12월 이후 점주들의 자율적인 가격 결정 권한을 박탈하고 가격 부속 행위를 했다며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오늘은 모자와 장갑 대신 미세먼지용 마스크 착용하셔야겠습니다. 연휴 동안 한파가 누그러져서 오늘 상대적으로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낮 동안 서울 기온이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추위 대신 초미세먼지가 말썽인데요. 이 중서부를 중심으로는 이미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후부터는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대기가 더 답답해지겠는데요. 이 종일 대기질이 나쁨 수준 예상되는 중서부와 전북에서는 호흡기 관리 특히 잘해주셔야겠습니다. 한편 동쪽을 중심으로는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해안에는 건조주의보가 발령 중인데요. 오늘 바람까지 무척 강한 만큼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3도에서 4도가량 더 높겠습니다. 서울과 광주 8도, 부산은 10도 예상됩니다. 이번 주 내내 오늘과 비슷하게 큰 추위는 없겠고요. 다가오는 주말에는 전국에 눈이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어서 뉴스 앤 이슈 2부가 방송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